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현안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밝힐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구조조정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좋은지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퓨어 경제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학자이자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끝나고 좀 쉬셨어요? 아, 예. 그 선거 때 그 밤에 네. 이게 뭐 별 지원도 못 했는데 네. 지원 요새 갔다가 찬바람을 맞았더니 목이 잠겨가지고 지원 요새도 못 하면서 목만 잠겨서 티만 낸. 저도 지난주에 한 주 쉬었는데요. 몸살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저요? 네. 제가 뭐 고생했습니까? 후보들이 고생했지. 저희들은 일종의 덩다리 아들이에요. 이거 전국을 다니시느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국구였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막 그 다녀서 근데 정말 뭔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몸살이 세게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마 저희들도 이렇게 아팠으니까 후보들은 또 얼마나 몸살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군요. 아니 후보들은 쌩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이제 저처럼 옆에 있었던 네. 사람들은 네. 이제 괜히 긴장이 풀리니까 감기 네. 들고 후보들은 지금 또 낙선 인사를 다녀야 되니까 낙선 인사. 뭐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분들은 당선 인사, 네. 그다음에 낙선된 분들은 낙선 인사.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열흘 갖고도 안 된다고 그래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달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그래서 거기는 아직 긴장을 풀 수가 없어서 네. 거기 쌩쌩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더 있다 아파야 되는구나. 아직 아프면 안 되는 기간이군요. 워낙 말씀을 해주셨어요. 총선이 끝나면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이미 퓨어 경제를 통해서 예고를 해주신 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구조조정 태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어제도 나와서 회의를 했다 그러고 뭐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국면 전환에 아주 좋은 그 소재가 아닐까 싶어요. 정치적으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상 엄청난 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아직은 뭐 이렇게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고 또 곰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일거에 덮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죠. 선거 결과를 일거에 덮기 위한. 네,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해서 사실상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정권 그리고 심판론이 이긴 거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불통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다면 국정 운영 방향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 역시 그 전망에 또 그 부응을 하시는지 지금 그대로 마이웨이를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 것 같죠. 마이웨이 선언.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지금 뒤덮고 있지만 그 전에 엊그저께 이제 나왔던 국가재정 전략회의 여기가 굉장히 황당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그 전략회의가
지금 뭐 선거 끝난 지 뭐 열흘도 채 안 됐으니까요. 네. 이제 열흘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열흘도 채 안 된 때에 그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준비를 했을 일은 없고 아마 그 전에 이미 마련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네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네. 그러면 그 준비했던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제 이게 결과에 따른 반응으로. 네,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최소한 지금 여소야대고 여당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이제 그 새롭게 전략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네. 박근혜 정부가 고집했던 그 정책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복지를 계속적으로 죽이겠다. 그리고 그 친기업 정책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친재벌 정책이죠. 뭐 친기업 네. 정책이라고 하면 뭐 중소기업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런 정책보다는 재벌들을 위해서 복지를 계속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사실 그것이 그 이번 심판을 받은 건데 그 심판받은 정책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서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구조조정으로 그런 것들을 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가적 관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5, 6년씩 된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능 이 그대로 드러나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얘기를 좀 구분해서 하나씩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구조조정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이게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요. 오늘 뭐 여러 언론들이 다들 보도를 했지만 울산, 거제, 통영 뭐 이렇게 조선 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벌써 이제 그 제조업 대량 해고 2만 명이 현실화될 것 같다. 그래서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일당이 깎일까봐 정말 그야말로 찍소리도 안 하고 무슨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가만히 참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구조조정 진행되는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지금 뭐 현대상선 그리고 또 뭡니까 저 한진해운 뭐 이런 등등의 업종별 뭐 두 개 뭐 하나는 살리고 뭐 하나는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상선의 문제는 네. 이게 거의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사실상은 금강산 개발에 많이 뛰어들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운업까지 굉장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2008년 이후로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뭐 끊임없는 자구책을 했는데 이제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상선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가 되니까 네. 자기들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시기를 지금 놓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해운업은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요. 제가 네. 끊임없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이면 좋아질 것이다, 내년이면 좋아질 것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년이면 좋아지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내년이면 좋아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지금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그 대침체다. 이 대침체라고 하는 거에서 당신들이 지금 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난 4년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 대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왔느냐. 대침체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도대체 뭔지를 알기나 하느냐.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져서 그게 잊고 넘어간 것이지. 그러면은 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1941년도까지 거의 12년간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헤매다가 결국 전쟁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런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끊임없이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이면 좋아진다, 내년이면 좋아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조정이 아니라 부실을 계속 쌓아온 거죠. 정권이 부실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2008년도에 그런 엄청난 충격이 왔을 때, 네. 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돈을 써서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된다. 해가지고 4대강 한다고 거기다 토목사업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른 나라보다 빨리 불황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돈을 엉뚱한 데다 쏟아붓고 그거에서 잠깐 반짝인 걸 가지고 불황에서 벗어났다고 그때 국민들을 속인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엉뚱한 데다 돈을 쓰고 자꾸 우리나라의 체력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런 심각해지는 상황을 정부가 이제 거의 그냥 그 조장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 해운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여기에 이게 지금 몰려있는 은행들이 전부 국책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그러니까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 이 3개 은행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처음에는 은행들이 이렇게 여러 은행들에 나눠져 있다가 네. 슬슬 다른 은행들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고 슬슬 발을 빼는 거죠. 그 발을 빼니까 그걸 산업은행이 맡게 되고 우리은행이 맡게 되고 이렇게 자꾸 거기가 커지는 거예요. 수출입은행이 맡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이 부실 기업들의 대부분의 주거래 은행이 다 그 3개 은행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그러니까 네. 관치가 경제를 여기까지 몰고 왔고 그 관치가 사실상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면 이게 벌써 해결이 됐을 건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거를 주도하는 정부가 이거 뭐 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 정권 유착, 네, 이것 맞아요. 때문에 그냥 부패 스캔들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낙하산 인사 막 내려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분식회계에 있고 그러다 분식회계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엄청난 그 몇 조 원의 그냥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해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996년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IMF 때와 IMF 이전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대규모 지금 기업 부실화되고 있는 것에 일각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게 기획재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기재부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바로 이것을 조장을 해왔고 지금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때도 그랬는데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 수출입은행에 갑자기 그 정부 출연금을 늘리자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 출연하는 걸 늘리자고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수출입은행이 지금 BIS 비율이 네,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이 부실 기업들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대출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고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지금 밑빠진 독에 물을 분 거란 말이에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분 것이 바로 지금 공적 자금이 이미 들어가 버린 거죠. IMF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의 오판 네. 200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예. 지금 벌써 8년간인데 7년 8년 동안 내년이면 좋아지겠다 내년이면 좋아지겠다 하면서 계속 못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지금 수십조 원을 갖다 쏟아 부어놓은 거죠. 이게 부어놓고 나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공적 자금을 요청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들에게 또 손을 벌리는 건가요? 네, 그런 부실 거죠. 기업을 살려달라고? 네, 지금 아니 뭐 살려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뭐 자기네가 보기에도 도저히 네. 살릴 수가 없으니 예. 지금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경제가 좋아져서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해운업도 좀 살아나고 조선도 좀 살아나길 기대했는데 네. 전혀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2차 쇼크, 3차 쇼크로 계속 오면서 네.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수출입은행이 다시 BIS 비율이 지금 10%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국회에 와서 속인 거죠. 거짓말 한 겁니까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구조조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때 국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메꾼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 이번에 이제 두 번째니까 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다시 증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심각해졌으니 예.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해운 조선 업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국책은행 그리고 또 이 국책은행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 이런 다 지금 휴지 조각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고 거기 도산에 따른 하청 기업들 노동자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면 이게 엄청나게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네.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네.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오랫동안. 들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빅3라고 하는 네. 조선 3사가 지금 이제 구조조정의 기로에 서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중소조선사들은 이미 다 무너졌죠. 뭐 아시겠지만 뭐 해운도 지금 STX 해운이 있었고 그다음에 STX 조선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성동 해양조선이라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그런 중소 그 조선사들이 있었는데 네. 이 중소 조선사들이 이미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불임금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주 이미 상당히 많은 해고가 발생을 했고 네. 이미 이 충격은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버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뭐 그렇게 낙하산 내려보내고 뭐 이런 걸로 네. 그러니까 그게 정경유착이죠. 그러니까 정경유착. 낙하산 내려보내고 계속 뭐 불법으로 무슨 그 지금 로비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지금 유지를 해온 거죠 여태까지. 그런 사이에 지금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거기에 이미 지금 수조 원이 들어간 뭐 수조 원이 될지 수십조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 여기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지난 4년간 거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부실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거 여파로 민생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해고가 되면 민생 경제는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일단 지역 경제가 울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될 거고요. 울산 거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다고요. 뭐 초토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경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그동안도 어려웠던 한국 경제의 서민 경제는 이제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기재부가 뭘 했느냐 지난 4년간 저는 이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은 계속적으로 재벌들을 지원하게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끌어온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2008년도서부터 예. 사실상 지금 8년 동안
근데 참 지겨워요, 이제는. 이제 그런 논리들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무슨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국민들을 정말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그 제대로 관리 부실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그냥 정경유착으로 일관해왔던 이 정부, 특히 기재부 관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다 전가가 되고 결국 고위 관료나 뭐 이런 기재부 누구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거든요. 왜 맨날 그런 피해 보는 건 일반 국민들이고 노동자고 이래야 되냐. 이번에도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기업들 대주주 일가가 현금으로 심지어 뭐 26억 원 뭐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월급으로 말이죠. 아니 연봉. 예, 연봉으로 그렇게 챙겨가고 대기업들은 그 뭡니까 전혀 대주주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소액주주나 뭐 이런 사람들만 전부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가 너무 고착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문제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 지금 그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은 이미 오래전에 부실화됐어요. 그럼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은행이죠. 네. 은행은 자기네가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네. 그리고 자기네가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네. 상황이고 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 데가 수출입은행이고 산업은행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이제 성동 지난번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수출입은행장과 산업은행장을 어떤 사람들을 시켰냐면 그 캠프에서 있던 사람들을 박근혜 캠프요?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분들이 이렇게 수조 원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른바 서금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네. 제가 뭐 얘기를 못 했는데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죠. 지금 한국 조선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수출입은행이 잘못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심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거 아니냐. 수출입은행이 심사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았다면 수출입은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그러니까 조선 산업의 심각성을 수출입은행이 인지를 했어야 되고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출입은행은 그냥 얘기하는 대로 다 돈만 대주는 이런 형태고 그런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장은 황제 출장이나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참.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다 알려진 상황이에요.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3년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 것은 뭐냐면 바로 산업은행장. 네. 뭐 저하고 잘 아는 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잘 아는 분이라도. 지금 이제 그만두셨죠. 얼마 전에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분은 또 좋은 자리로 또 가시고 더 좋은 자리로 영전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캠프에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인데 이런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이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있다가 그냥 4년을 지난 3년이죠. 3년을 그냥 완전히 허송세월하고 보내고 그 사이에 산업은행은 온갖 부실 기업을 다 떠안는 이런 문제를 지금 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고 이렇게 지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다행히도 네. 요번에 이제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마 이번 가을이 되면 네. 국정감사 때는 아마 엄청난 문제들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감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당장의 민생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어제 오늘 이어진 그 울산, 통영, 거제 지역의 르포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고요. 생활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는 이미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심각한 구조조정이 결국엔 한국 사회 문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미 교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막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그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가 이미 예고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이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이제 그 재정 전략 회의하고 네. 이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재정 전략 회의에서 난데없이 재정을 건전하게 한다면서 스웨덴 모델을 얘기를 해요. 스웨덴 모델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 스웨덴. 일본처럼 가게 되면은 이게 네. 상황이 안 좋고 1990년대 초에 스웨덴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재정 개혁하고 이래가지고 재정이 건전화됐고 복지 지출도 늘어나던 거를 이게 줄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발상의 핵심이 뭐냐면 네. 그 복지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복지 지출을 늘린 것을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스웨덴 모델은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지난 7, 8년간 진보 진영에서 스웨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고 스웨덴에 갔다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못 갔다 왔지만 하여튼 뭐 책도 많이 나왔어요. 네, 책도 엄청나게 스웨덴 나오고 복지. 스웨덴이 어떤 복지 국가인지 예, 이렇게 예. 쭉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스웨덴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2009년도엔가 볼보라고 하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볼보가 이제 거의 망하게 돼 있으니까 대규모 이제 실업자가 발생을 했죠. 그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덜했던 거죠. 덜한 이유는 뭐냐면 복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용보험이 지급이 되니까 네. 실업수당이 지급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볼보가 나중에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 회사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 해고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고용됐고 바로 이런 복지 제도가 구조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지만 한진중공업이라든가 쌍용자동차라든가 여기에서 이렇게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낭떠러지에 간당간당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극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처럼 이제 대규모로 되게 되면 울산과 거제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복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경제를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복지는 줄이겠다고 그러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난데없이 스웨덴 모델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스웨덴이 그와 같은 국가 재정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해서 엄청난 복지 국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서 끊임없이 노사정 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그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의 그 좋은 거는 다 빼놓고 나쁜 거를 딱 뽑집어서 요것만 우리가 박근혜 정부는 요것만 쫓아가겠다. 복지를 줄이는 거 딱 그것만. 네. 왜 그럴까요, 정말? 그래서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도 국민의 엄청난 그야말로 그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마이웨이예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가는구나.
이게 굉장히 지금 안타깝게 만드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팟짱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이런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사실 공영방송이 사실은 KBS가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당장 거제, 울산 막 이 동네 사람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공영방송인 KBS가 이 문제를 진단해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언론에 나오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KBS에 한 3시간 나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저기 그냥 그 섬 동네까지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간파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공영방송이 안 하니까 저희 같은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참 답답해요.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네. 그 스웨덴의 그 이제 재정 그 지출 개혁을 했다고 하는 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의 복지 지출 비중이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찾아봤더니 GDP 대비 35%까지 갔었어요. 90년대 초반에. GDP 대비 35%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OECD 평균이 한 20에서 25% 거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되게 한 20%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 35%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GDP 전체에 대비해서 그냥 35%를 복지 지출에 쓴다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로서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잡아서 1,500조라고 한다면 우리 GDP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0조쯤 복지 지출에 쓰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여기다 플러스 150을 더 더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150쯤 쓰는 건데 그러니까 3배니까 그러니까 한 450조 이런 정도를 복지 지출에 쓴다는 거거든요.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지출보다 3배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그게 스웨덴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스웨덴에서도 복지가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이제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건 좀 과하다. 이거는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거 아니냐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 수준을 조금 낮춘 거예요. 네. 그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3배 반을 하든 그 수준을 그걸 낮추어서 개혁한 것을 지금 10% 수준에서 개혁하자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사정을 잘 모르실 거잖아요.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스웨덴의 이른바 1938년부터 있었던 사회적 대타협의 그 긴 전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른바 유명한 그게 이제 뭐 짤지어바덴 뭐 그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사람이 이제 다른 식으로 발음하는데 그게 1938년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고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렌 마이드너라고 해갖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한 그 스웨덴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그 아주 복지를 강조한 그 전통 하에서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복지 지출이 너무 늘어나서 이건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내려온 이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실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일본은 안 해서 망했고 스웨덴은 해서 잘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속이는 일이죠. 그럼 그 대통령을 속인 일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류 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대통령이 텔레비라도 보고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어머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류 언론에서 안 해주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게 아니 우리가 스웨덴처럼 가자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스웨덴 모델, 복지국가 꿈, 유로피안 드림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복지를 줄이는 모델로 사용한다고 하는 게 이거 너무 이 코미디도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 지금 주체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나. 제가 보기엔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제 스웨덴 얘기- 모델에 대해서는 워낙 좋다고 생각을 하기 지금 제 얘기는 때문에 뭐냐면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기재부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런 이런 거 알랴 그러고서 그런 황당한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대통령 앞에서 그걸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게 네. 저는 이게 아주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로해야 됩니다. 책상 땅땅 내리쳐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책상 내려칠 정도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대통령에게 네. 이거는 지금 엄청난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거짓 보고를 한 거거든요. 거짓 보고.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붕괴돼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청와대에 있는 경제수석들이 기재부하고 함께 논의해서 이런 방안을 만든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안정범 수석도 이해를 하기가 지금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안정범 수석께서도 여기 국회에 계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 판단, 지금 이 무서운 이 민심에 대해서 네. 전혀 그냥 개의치 않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저렇게 지금 잘못된 보고까지 해가면서 네. 대통령을 사실상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듣기 좋은 얘기. 그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마 그런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복지 지출이 너무 많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자꾸 포퓰리즘 뭐 네.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러다가는 재정이 건전성이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듣기 좋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코미디가 또 있어요. 어떤 코미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라를 거덜낸 건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제가 요번 총선 때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 거덜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지도 늘리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늘리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100조 원, 98조 8천억 원 지금 재정 적자 났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167조 이미 3년 동안 거의 88조 네. 이 정도 재정 적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은 잘 유지를 해온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야당에서 특히 갑자기 이재명 시장을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복지 지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지금 나빠질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코미디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이른바 고용유지지원금 뭐 이런 거를 내려보내서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길어가지고 노동자가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서 노동자가 휴직하거나 휴업 선택하면 해당 수당의 3분의 2를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노동자에게 회사가 다른 직무 훈련을 시키면 4분의 3을 노동자 1명 그리고 최대 43,000원 왜 43,000원인지 모르겠는데 43,000원까지 정부가 회사에 지급한다. 이게 다예요. 이걸로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의 식견으로 보더라도 이걸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반론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에서는 네. 스웨덴 얘기를 하니까 네. 정부가 그렇죠. 스웨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스웨덴식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엔 더 좋았는데 네. 지금은 뭐 한 60주를 얘기하니까 한 1년 조금 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고를 당하면 네. 고용보험이 나온단 말이죠. 고용보험. 그 고용보험 나오는 액수도 우리 같은 액수가 아니라 거의 그 전에 받던 월급의 뭐 80%뭐 이 네. 정도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넘게는 안정적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이 넘어가게 되면 고용보험이 그냥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업 훈련 받고 아니면 전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이 산업이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그동안 일하시던 분들이 네. 이제는 이 조선 산업이 지금 여기서 인원이 줄어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딴 데로 다른 일을 할 다른 수 일을 할 수 예, 있도록 예.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직 훈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네. 그 전직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다시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야말로 1990년대에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 고용보험에 지원 나가는 게 굉장히 길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3년씩 막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대신에 이렇게 전직하고 연결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네. 그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노동개혁 무슨 계약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기에서는 고용보험 받는 걸 오히려 더 강화해서 네. 줄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앞뒤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잖아요. 아니, 그럼요. 절대 그건 못 받는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을 지금 내놓고 한쪽에서는 그런 고용보험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네. 이제 구조조정이 얘기 나오니까 네. 그거 일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형편없는 고용보험 상황인데 네. 그거조차도 한쪽에선 줄이려고 그러고 그거를 지금 구조조정이 급하니까 네. 야당 쪽에서 고용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받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 그리고 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도 안 된다,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없는 이보다는 난. 지금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이 너무 형편 없으니까 이제 뭐 얘기는 하는데 이제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저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태를 그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 그죠? 그 원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기획재정부가 최고의 네. 그 모든 문제의 지금 핵심이고요. 예,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만약에 네.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몰랐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뭐 저처럼 끊임없이 이 경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 때도 제가 기업 부실이 이렇게 심각하다 지금. 그리고 이 부실 기업들이 전부 국책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되어 있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최경환 부총리도 그래 알고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심각성을 우리도 하려고 그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벌써 그렇게 알고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섰을 그 당시, 네. 그러니까 2014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 그때 만약에 이런 문제를 다뤘다면 그러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그때 최경환 부총리는 뭐 했습니까? 그때 그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파트 부양. 투기붐 일으켜야 된다. 부동산 거품 정책을 했잖아요. 네. 그 거품 정책을 그 구조조정의 중요한 시기를 그런 거품 정책을 하면서 다 지금 놓치면서 네. 그 동안에 몇 조 원의 손실이 더 쌓인 거죠.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기업 부실을 키우고 그 수많은 재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떠넘기는 그런 관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야말로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관료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또 새롭게 정책을 짠다? 그게 가능할까? 저는 정말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끊임없이 저희 그 팟짱 그 퓨어 경제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제2의 IMF가 온다. 대단히 심각할 거다. 그리고 그것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경제 상황이 심각해질지 예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게
1, 2년에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들이 경쟁력을 다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 산업들이 그냥 기업이 빚을 많이 져서 부실화되었을 뿐이지 그 기업들을 버텨줄 수 있는 정부 재정이라든가 가계 재정은 좋았는데 네. 지금은 정부 가계 기업 전부 다 지금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막 따라잡고 기술 수준으로 중국은 아직 못 와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래서 쉽게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경쟁력을 다 중국 기업에다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아서 네. 지금 한국 산업 전체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국 경제는 지금 IMF 사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얘기를 했는데 길고 혹독한 장기 침체가 온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총선 때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지금 이 길고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부담이 다 우리 서민에게 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장기 침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덜 충격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침체가 왔을 때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재벌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악화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부담을 이제 재벌들만 지원하니까 네. 그러면 서민 경제가 다 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러면 장기 침체에 대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몰락해 나가는 것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아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침체가 왔을 때 그 부담을 이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다 온 국민이 다 같이 나눠서 네.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서민 경제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네. 대기업들도 자기 몫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자기 몫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조조정이 왔을 때 최대 마지막까지 네. 버텨줘야 되는 게 고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게 사회적 책임이고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되어야지만 네. 그러니까 그 서민 경제 그다음에 고용 보장 뭐 보장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네.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그 사회적 합의 내에서만 우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쭉 얘기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길고 혹독한 장기 침체가 오는데 그것에 대비하기에는 현재 새누리당 정부는 조금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모든 부담을 서민 경제가 다 안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하여튼 뭐 어떻게 기적같이 그렇게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당이나 네.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제 야당이 굉장히 그 책무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은 네. 선거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빨리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응답이 지금 조금 늦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젊은 사람들 네. 이번에 굉장히 많이 투표했잖아요. 네, 2030 세대의 반란이죠, 완전히. 그럼 그분들에게 응답을 해줘야죠. 그래서 무슨 되지도 않은 반값 등록금 됐다고 저렇게 있는데.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반값 등록금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월세 때문에 네. 다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전월세를 이렇게 막겠다. 이런 얘기들이
야당 쪽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처럼 이제 19대 국회에만 있는 사람들이 네. 절반이 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지금 입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한 얘기고 네. 따라서 20대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만 저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빨리 이제 당에서 야당 쪽에서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빨리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네. 그런 문제부터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 문제가 지금 전면으로 나오는 네. 바람에 지금 응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군요. 지금 시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순위는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이 뭐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여당에서 빨리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내놓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길고 혹독한 장기 침체가 온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좀 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잘 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이제 더 이상은 박근혜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고로 야당이 먼저 나서서 좀 준비하고 또 유권자들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 법안들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 장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회적 그러니까 대타협. 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얘기를 해서 너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스웨덴 한번 보낼까요? 갔다 오셔야 될 것 네, 같고요.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근데 또 이제 좋아하시니까 외국 나가시는 스웨덴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900년도 초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영원한 후진국이었고요. 거의 이제 노사간 대립이 심하고 네. 양극화가 심하고 이래 돼서 이제 거의 혁명 전야예요. 그냥 뭐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 하나의 그 실마리를 이제 찾은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그때 집권을 하기 시작했고 네. 사회민주당이 3인당이 그러니까 3인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달성을 한 것이고 그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에 의해서 스웨덴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뭐 요즘 뭐 지난번에 어떤 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스웨덴에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그때 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높은 분이 오셨는데 그때 그분 얘기가 스웨덴은 어떻게 이렇게 문제 없이 넘어가느냐는 1년에 노사정이 뭐 300회를 만난다. 300회. 네. 300번을 1년에 만난다는 거. 365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끊임없이 노사정이 대화하고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걸 통해서 스웨덴은 선진국 대열로 올라선 거예요. 네. 사실상은 뭐 스웨덴이 90년대 그런 경제 개혁으로 해서 좋아진 게 아니고 네. 유럽의 완전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유럽의 그 중진국, 선진국 대열로 올라온 것이고 바로 그 사회적 대타협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구조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 가면서 네. 노동은 노동대로 양보하고 자본은 자본대로 양보하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항상 그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복지 늘리자. 그 복지를 늘리려면 그러면 기업에서 세금 더 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처음 그 당시에
그 1938년도에 그때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업의 법인세를 막 80%까지 내요. 네. 이런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세금 낸다는 걸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문제 생길까봐 먼저 현금화해서 튀잖아요. 네,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스웨덴을 저렇게 튼튼하게 복지국가로 이제 가지고 온 반면에 이제 노동자들도 네. 매일같이 이제 폭동하고 이런 거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노사분규가 거의 폭동 수준으로 가고 뭐 경찰이 발포하고 막 이러던 수준에서 네.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모두 다 윈윈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민의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 모델 좋습니다. 제대로 스웨덴 모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통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근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가요. 네.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스마트 심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정교하게 스마트 폭탄을 갖다가 이렇게 하듯이 그냥 그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정치 집단에 대해서 알맞게 아주 그냥 알약을 이렇게 처방한 것 같은 정말 놀라운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3당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 3당 체제를 이게 둘이서도 타협하기가 어려운데 셋이 됐으니 얼마나 타협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네. 바로 이 사회적 대타협이 이게 정치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에서부터 슬슬 상호 간에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네. 서로 간에 누가 더 민생을 위하냐는 이 경쟁, 그러니까 협조적 경쟁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자체가 선거는 선거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저렇게 지금 해버렸으니 네. 이게 이제 첫 발부터 지금 어그러지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완전 무너졌는데 지도부가 저 지도부가 이제 다시 복원이 되었을 때 네. 저는 그런 자세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야당 쪽도 마찬가지고요. 야당 네. 쪽도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 그 둘이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맘만 먹으면 네. 그러면 이제 많이 바꿀 수 있죠. 많이 바꿀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뭐라 하기보다는 네. 여당과 함께 이렇게 했던 전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전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분들의 그렇죠.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마치 악법인 것처럼 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려니까 안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악법이 된 네. 거죠. 근데 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흐름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고 정치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20대 당선자들이 오늘 말씀하신 홍종학 의원님의 얘기를 잘 귀에 담아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종학의 퓨어 경제를 계속해야 되는데 오늘로 마감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한 푼의 출연료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네. 저희가 이제 감사하죠. 국회의원 이렇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회기 끝나면 그땐 저희가 이제 출연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자재로 특히 이제 그 경제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또 요청 드리면 그때마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저희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책을 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아니 뭐 요즘 정부에서는 언론한테 돈 주고 네. 기사 써달라고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돈도 안 받았는데. 여하튼 그 많은 경제 정책들 정말 소중한 얘기들 때로는 공부도 하고요.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방법으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